조선 최초로 열악까지 가서 청나라 문명을 두루 살펴본 연암 박지원은 그 최고의 장관을 무엇으로 꼽았을까요? 그것은 거대한 자금성도 눈부시게 화려한 황궁궁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깨진 기와조각과 똥부스러기였죠. 깨진 기와조각으로 집의 담장과 정원을 꾸미고 또 삼태기로 말똥을 알뜰하게 모아서 돈대를 쌓고 거름으로 활용하는 지혜, 그 실용정신이 바로 청나라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본 것입니다. 유머와 역설의 대가인 정말 연암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연암 박지원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은간, 즉 조상의 덕으로 관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조선의 여러 방면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벼슬길에 오른 것은 1786년. 나이 50이 넘어서 뒤늦게 종구품이었던 선공감역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선공감은 조선시대 토목이나 궁궐의 건축, 수리를 담당하던 관청으로 연암은 벽돌을 구워 후원에 석대를 쌓차고 건의했고 궁 안에 벽돌 굽는 가마가 설치되기도 했다. 당시까지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시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실제 실천을 해보고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연암 말년에 일정하게 한번 그런 의도로 그런 것의 수단으로서 이런 실천의 수단으로서 관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가보았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정조가 자신의 뜻을 펼칠 새로운 정치 공간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였다. 40여 개의 건물, 둘레 5.4km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10년을 예상하고 시작했던 공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고 2년 9개월 만에 공사가 끝났다. 그 공기 단축의 비밀은 바로 거중기를 비롯한 과학기술과 벽돌이었다. 벽돌은 대포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이곳이 그 벽돌의 성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그 동북공심도는 그 6.25 때 폭격에 의해서 그 무너졌습니다. 이 윗부분이 무너진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 벽돌은 그래서 이게 푹꼭 맞는 부분만 무너지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죠. 삼국시대에 규격화된 그 돌들은 그 중간 돌을 하나 뽑아내면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 화성 가운데 가장 특색 있는 구조물인 동북공심돈. 그동안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물로 벽돌을 이용 동그랗게 돈대를 쌓아 올렸다. 망루의 역할과 더불어 벽면에 낸 총구를 통해 총이나 대포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방어 시설물로 중국 성제의 장점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다. 조선 후기 최고의 건축물로 꼽히는 수원화성. 여기에는 연암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들이 청나라에서 살핀 벽돌 굽는 법과 서양의 과학기술 등이 적극적으로 응용되었다. 중국에 일단 사진으로 가면 그 사진들의 문화적 충격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돌집을 보고 이제 문화적 충격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레가 이제 길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레를 보고 이제 그 문화적 충격을 받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제 갔다 오면 그 왕한테 그런 그 제의들을 하죠. 우리나라도 벽돌을 사용해야 됩니다. 수레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속에서 정조대에 와서 가령 박지원이나 박제가 이런 그 북학파들에 의해서 그런 거 사용이 계속 제의가 되고 이것을 받아들여진 것이 바로 화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남 함양에 있는 안희초등학교.
교정 한쪽에 연암 박지원의 사적비가 보인다. 연암 박지원은 이곳에서 5년간 안이 현감 생활을 했고 중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험했다. 지리산 마천골. 1792년 연암 박지원은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로 물레방아를 도입해서 설치했다. 이 밖에도 북경에서 살핀 다양한 농기구를 국내에 통용시키고자 했다. 수고로운 농사일에서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수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눈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중국에서도 만들어서 활용을 했고 일본에서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걸 조선에서 이제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기울어지는데 박지원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1797년) 면천군수로 부임하면서 연암은 이곳에서도 다양한 애민 정책을 시행했다. 향교 앞에 버려진 연못을 다시 만들고 건곤 일초정이라는 정자를 세웠다. 그가 이곳에 새롭게 연못을 만든 것은 농사짓는 백성들이 가뭄 걱정 없이 논에 물을 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박지원이 이제 면천군수로 있을 때 실제 이제 그 농촌 현실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자기가 구상했던 거를 실천에 옮기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 시설을 만들어 갖고 그 물들을 논에다 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건데 뭐 2군데 저수지 정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부세 문제인데 환곡이라든지 군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중간에 어떤 향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탈하지 않게끔 그런 방안을 만들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관홍소초라는 농서를 지어 조정에 바치기도 했다. 이 책에는 농기구나 수리법, 농경법을 개량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수록돼 있다. 또한 이 책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 한민 명전이에서는 토지 소유의 상한을 두는 한전제를 주장했다. 연암의 개혁론의 가장 핵심은 선비들, 이제 연암은 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비가 실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농업이라든지 수공업이라든지 상업에 대한 묘리를 깨닫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관홍소초는 농업에 관련해서 선비들 또 나아가서는 관료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또 이걸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에 여러 개혁가들이 어떤 종이 위에서 개혁을 주장한 거에 비해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방경각 외전을 통해 보여주었던 하층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 명분보다 실리를 주장하며 조선이라는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깨어있는 지식인. 연암 박지원. 그는 백성의 편에 선 휴머니스트였다. 연암은 난생 처음 본 코끼리에 대한 충격을 적으면서 이 세계가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환기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편견을 버리고 평등한, 즉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평등한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조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 개혁군주였던 정조가 급작스런 죽음을 당하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선은 시대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20세기 초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또 변화를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역사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2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시 열할기에 또 연암 박지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